저는 65세가 넘은 한국인 여성 지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노년이 모든 고생이 뒤로 물러나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가을 오후처럼 편안하고 가벼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주말마다 작은 집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과 떠들썩한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의 관심 속에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족에서 분명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사랑받고 필요한 어머니이자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지 않다. 저는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매우 순종적이고 효도했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는 나를 꼭 껴안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제잘거렸다. 어른이 되었을 때 아이는 항상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고생하지 않을게요. 그가 결혼한 날 저는 기뻤습니다. 딸이 하나 더 생길 것 같고 가족 동반자, 행복이 배가 될 것 같다. 나는 삶이 아무리 변해도 내 아이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어느새 뒤로 물러섰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매일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일이 잘 되고 있는지 묻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 전화들은 성가신 것이 되었습니다. 답장을 받지 못해서 나의 안부 메시지는 점점 희박해졌다. 제 아들은 항상 바쁘고 때로는 회의하고 때로는 출장을 가고 때로는 엄마,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라는 간단한 문장만 보냅니다. 아이가 집에 올 때도 점점 적어진다. 나는 주말을 기다려온 가족이 함께 모였지만 결국 조용한 부엌과 함께 나 혼자 남았다. 한 번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찬 맛있는 식사를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가 돌아와서 안기를 바라고 그의 삶에 대해 말해 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그는 엄마, 친구랑 밥 먹느라 바빠요. 먼저 드세요. 라고 말했다. 괜찮아. 내가 먼저 먹을게.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내려놓았을 때 저는 식탁 전체가 저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때는 예고도 없이 아들의 집을 방문했고 단지 그를 만나고 싶고 부부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뭔가 분위기가 어색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예의는 바르지만 분명히 불편해하고 아들은 쩔쩔매고 있다. 나는 갑자기 내 등장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조금 목이 메었지만 잠시 앉아있다가 서둘러 핑계를 찾아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 궁금했다. 혹시 너의 인생에서 나는 불청객이 되었니?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 아들이 이제 자신의 삶, 자신의 가족이 있고 저는 그의 기억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곁에 아기가 떠들던 시절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 매일 웃음으로 가득 찬 집은 이제 공허함을 줄이기 위해 하루 종일 열려있는 TV와 함께 나만 남았다. 침묵의 방에 혼자 앉아있는 저녁들, 나는 노년의 외로움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착한 아이였던 아들 민호는 늘 엄마를 꼭 껴안고 다녔다. 어렸을 때 학교가 끝날 때마다 그는 내 마음에 달려들어 하늘과 땅의 모든 이야기를 했다. 커서 멀리 일하러 갈 때 매일 밤 전화를 걸어 내가 밥을 먹었는지 피곤한지 묻는 습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주말에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간식을 사서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그 당시 저는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성숙해도 항상 제 아들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결혼한 이후로 그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문의 전화가 점점 줄어들고 잘 자라고 하는 메시지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새 가족과 함께 바쁘고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계속 궁금했다. 결혼하면 엄마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항상 엄마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던 가족. 식사는 이제 나 혼자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아 젓가락에 그릇을 만지는 소리를 들으며 차디차게 울려 퍼졌다. 아무도 나에게 하루의 이야기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한 입 더 먹으라고 상기시켜주지 않았다. 민호는 집에 올 때도 적고 올 때마다 무슨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서둘러 왔다. 민호와 며느리 지은이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아이들이 언제나 어머니를 환영한다는 생각에 예고도 하지 않았다.
민호가 어렸을 때 즐겨 먹던 신선한 귤감을 들고 가죽을 깎는 추위 속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 탓하지 않고 아이가 바쁘거나 출근 중이거나 전화를 못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 민호가 아니라 며느리 지은이가 보였다. 지은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환영하는 미소도 어머니를 집에 초대하는 말도 없었다. 그녀는 내가 들어갈 길을 양보하면서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 나는 몸짓 하나하나에서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집은 깨끗하고 깔끔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춥다. 나는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고 아들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익숙하지 않은 깔끔한 가구들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민호는 집에 없어요. 지은이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주며 공손하게 마주 앉았지만 대화 내내 엄마라기보다는 낯선 손님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다. 그날 캣집을 나섰을 때 나는 갑자기 내가 더 이상 이 가족의 중요한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 아이의 새로운 삶의 자리를 양보하는 뒤로 물러난 엄마일 뿐이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너무 기대했던 걸까? 아니면 아이들이 커서 옛날의 것을 정말 잊어버릴까? 그때 민호는 나를 보고 안쓰러운 듯 했지만 아들의 당황한 눈빛은 잠시 동안만 이어졌다. 그리고 지은이는 거의 제 존재에 관심이 없어요. 그녀는 내가 들어가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다음 전화기를 계속 응시했다. 마치 내가 순간적으로 아는 사람일 뿐이고 신경 쓸 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날 저녁 식사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이국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민호의 일과 부부 생활에 대한 함부를 묻고 말을 걸려고 했지만 대답은 짧고 무뚝뚝했다. 민호도 어색함을 눈치채고 가끔 음식을 집어주기도 하지만 뭔가 만질까봐 두려운 듯 시선을 피한다. 그리고 지은이는 식사 내내 전화기만 열심히 하고 손은 계속 미끄러지더니 고개도 들지 않았다. 질문도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식사를 대접하지도 그녀의 남편을 낳아 키운 나에게 최소한의 관심도 없다. 지은이는 어리고 시어머니가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거나 그냥 그런 성격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설득했다. 그런데 갑자기 식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지은이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태연한 어조로 말했다. 엄마 나 시장 좀 봐줄래? 나는 얼핏 놀랐다. 가벼운 부탁도 아니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의 상냥한 부탁도 아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내뱉은 명령일 뿐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말이다. 억지로 웃으며 아들의 목소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민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조용하기만 했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긴 리스트 지은이 건네준 것을 조용히 움켜쥐었다. 슈퍼마켓으로 가는 길에 나는 큰 유리창을 지나는데 우연히 내 자신의 반사된 모습을 보았다. 바쁜 사람들 사이에서 나이 든 여자, 희끗희끗한 머리, 자그마한 모습. 나는 잠시 멈춰서서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을 응시하고 문득 자문했다. 제가 시어머니인가요? 아니면 그냥 가정부인가요?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내가 아마도 오랫동안 알지 못한 채 어머니의 역할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방문 때는 쌀쌀하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민호가 어릴 때부터 즐겨 먹던 떡을 손에 들고 다녀요. 아무리 바빠도 엄마가 오는 것을 보면 우리 아이는 분명히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호가 사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나를 가로막았다. 그는 나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게스트 명단에 있어요? 저는 놀랐고 아들을 만나기 위해 제가 어떤 목록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대답했다. 저 민호 엄마예요. 잠깐 방문했을 뿐이에요. 경비원은 꺼려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죄송합니다만 집주인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추위 속에 서서 살을 내는 듯이 마음이 공허해졌다. 급하게 민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벨이 길게 울려서 아무도 안 받아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고 또 아직 답장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지은이한테 전화했어요. 몇 번의 벨이 울린 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엄마가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나는 준비가 안 됐어. 엄마 다녀와요. 다음 날 와.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그 순간
지은이가 제가 오는 걸 원치 않고 평생 키워온 민호도 저를 초대할 만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무엇인가 천천히 마음속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뒤돌아 걸어갔다. 이번에는 스스로를 위로할 구실이 없다. 그날 이후 저는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잠시의 결정도 쓰라린 포기도 아니고 긴 밤의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듯 천천히 깨어나는 것이다. 나는 많이 울었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물었다. 내가 어디가 틀렸지? 제가 나쁜 엄마인가요? 내가 남자를 멀어지게 하려고 뭔가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민호가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단지 남자아이의 인생에서 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족 식사를 기대하지 않는다. 민호의 문자나 전화를 더 이상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았다. 지은이의 멀어진 눈빛이나 며느리에게 마음을 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족시키려 하는 것에는 더 이상 개의치 않는다. 저는 왜? 나는 질문을 그만두고 제 삶을 다른 엄마들과 비교하는 것을 그만두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그만뒀습니다. 그 대신 저는 60년 넘게 해본 적이 없는 제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법 배우기. 아침에 민호가 오늘 들를까 고민하거나 요리에 바쁘지 않았다. 대신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가에 앉아 하루의 첫 햇살을 바라봅니다. 나는 내 자신의 호흡을 다시 느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박동 하나하나를 느껴본다. 이 느낌은 이상하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을 가질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젊은 날 꿈꿔왔던 그림 수업에 등록했지만 이룰 기회가 없었다. 처음 손에 브러쉬를 쥐었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서툴렀다. 첫 번째 그림은 서툴지만 서두르지 않고 즉시 잘 그려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참을성 있게 색칠을 하고 내 감정을 선별로 흐르게 했다. 어떤 날은 민호와 함께 살던 옛집의 풍경을 그리고 어떤 날은 발을 디디지 못한 꽃밭을 마음속에 공백을 메우는 방법으로 그렸다. 저도 요가를 시작했고 제 몸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칭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차츰 몸이 유연해지고 호흡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오랫동안 몸도 사랑받고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자신을 찾기 위한 여행. 저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혼자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처음으로 여행 가방을 들고 민호도 누구와도 동행하지 않고 서울을 떠났다. 나는 도시처럼 시끄럽지 않지만 소외감을 느끼기에 너무 낯설지도 않은 해변의 작은 도시를 선택했다. 저는 바닷가에 앉아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듣고 머리카락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슬픔에 갇혀 있었고 오래된 것에 갇혀 있었고 바깥 세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슬픔의 중심도 아니고 외로움을 느끼는 유일한 사람도 아니다. 그 이후의 여행은 더 많아졌다. 저는 전에 발을 디딜 기회가 없었던 장소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지만 매우 공감합니다. 남편과 자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나 같은 여성들을 만났지만 언젠가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행복은 누구의 손도 아니다. 저는 제 행복이 민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제 아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저도 행복할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결국 저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가족이 있고 생활이 있어요. 제 아들은 저를 미워하지 않았고 단지 저를 더 이상 자기 삶의 중심에 두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또한 내 아이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나를 돌보라고 강요할 수 없다. 노년은 무섭지 않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의 모든 행복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이제 저는 스스로 즐거움을 찾고 다른 누군가의 기다림 없이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평생 아이만 걱정하는 엄마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를 즐기고 있는 여자이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그날 저녁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민호가 보낸 메시지예요. 나는 서둘러 읽었고 마음이 조금 열려 있었지만 단지 몇 글자만 보았다. 엄마, 돈 좀 송금할게요. 화내지 마세요.
나는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전화 화면을 응시했다. 나는 민호에게 화나지 않았다. 저는 제 아들에게 화가 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문장은 나를 갑자기 가슴 아픈 것을 깨닫게 했다. 사랑은 지금도 돈으로 측정됩니까? 민호는 아마 돈만 보내면 위로가 되고 서운함도 없어지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아들은 물질이 제가 기대했던 만남, 가족 식사, 진심 어린 질문들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닌데? 저는 제 아들이 저를 기억해주길 원하고 간단한 안부 전화도 필요해요. 엄마, 밥 먹었어요? 혹은 잘 지내세요? 저는 단지 아이의 시간을 조금 갖고 싶었을 뿐이고 이런 차가운 메시지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었습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마음은 쓰댔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모를 대하는 방법일 것이다. 점점 더 먼 거리를 벌충하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 그들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의 삶에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모가 나이가 많으면 충분히 부양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부모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라는 것을 잊고 있다. 나는 민호의 메시지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주며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너무 속상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저는 제 행복이 문자나 이체금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서 잊혀진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기로 선택하셨나요?